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돕는 방법은 일단 세금을 걷어서 그분들을 돕는 방법도 있고요. 또 우리가 낸 기부금으로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부금이 생각만큼 충분히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지금은 여유가 좀 있어서 기부를 할 만한데 나중에 내가 혹시 돈이 필요해질 경우에 그럼 그때는 거꾸로 사회가 나를 보호해 줄 거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자 한번 해본 생각이긴 한데요. 일단은 기부금을 받되 기부금을 낸 사람이 혹시 나중에 돈이 필요해져서 그때 냈던 기부금 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얼마든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해주는 그런 기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기부금 전액이 갑자기 모두 반환 신청이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을 테니 고갈되지는 않을 거고, 또 그런 규정이 있으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적어도 미래의 불안 때문에 기부를 주저하는 경우는 줄어들지 않을까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생각은 혹시 어떻습니까? 예, 토요일입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비자금들에 대해서 과징금을 어떻게 물리느냐를 놓고 요즘 논란이 뜨겁습니다. 뭐가 쟁점인지 이 문제를 취재한 기자와 자세하게 얘기 좀 나눠보겠고요. 종이로 된 책 말고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로 보는 전자책, 이북 시장, 그동안 미국의 아마존이 주도해온 시장인데 이 시장에 애플과 월마트까지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이북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보죠. 경제 상식도 잡고 상품도 잡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퀴즈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2월 24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해외 비즈니스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스타트업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코링텍의 문영진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또 우리가 우리나라 일에 바쁠 동안 외국 친구들은 어떤 걸 또 만들어내고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갖고 오신 얘기는 전자책 이야기네요. 전자책, 이북. 네, 그렇습니다. 단말기 하나 들고 다니면 그 안에 책이 여러 개 파일로 들어있어서 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는 많이 안 퍼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뭐 이 정도 속도면 빨리 퍼진다고 볼 수 있기도 하고. 이게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뭐 스마트폰을 보는 분들은 워낙 많지만 네. 이북을 보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고요. 가끔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가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덜어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이북을 보더라. 네, 미국의 맞아요. 전자책 시장은 요즘 어떻습니까? 미국의 전자책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장은 되고 있고요. 한 플레이어가, 한 회사의 제품이 시장을 거의 약 80% 정도의 마켓 셰어를 가지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블룸버그에서 발행하는 매체 중에서는 왜 그 아마존의 킨들이 전자책 비즈니스 자체를 바꿔놨는데 전자책 자체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의 좀 긴 기사를 내놓기도 했어요. 전자책 산업은 만들었는데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도 아마존이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까? 콘텐츠도 바꿨는데 전자책 자체는 지금 패드와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자체도 또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아마존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 네, 그들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아마존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이 바뀔 것 같은데, 네, 아마존에서는 킨들이라는 단말기에서 책 보세요. 이게 아마존의 전략이죠. 킨들을 팔기도 하고. 킨들이 그렇죠. 단말기 이름이죠. 네, 킨들이 단말기 이름이고 네. 또 킨들의 앱을 스마트폰이나 PC에서도 볼 수 있게 그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놓긴 했습니다. 다만 킨들은 이 일렉트릭 전자 잉크라는 것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패드 같은 게 한 쓰면 충전하면 한 2, 3일 못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자 잉크를 쓰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쓸 수 있고 네. 또 그거는 책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하지요. 전자책 전용 단말기. 네. 이걸로는 그럼 아마존은 네. 책을 팔아서 그러니까 단말기도 물론 팔지만 네. 책 팔아서 버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그렇죠. 그리고 책을 출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킨들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책을 출판하고 그 인세를 거기서 가져갈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진우 기자님처럼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책을 써서 거기에다가 전자책으로 출판을 하면 그 중에는 팔려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좀 있는 거죠. 책을 그대로 전자화해서 킨들이라는 단말기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또 굳이 출판사 거쳐서 책을 내지 말고 네. 간단하게 본인이 글만 써서 파일로 올리면 킨들에서는 정말 책처럼 보여주게 해줄게요. 네. 그런 서비스도 시작됐고. 네. 그러니까 그게 시작된 지가 한참이 돼서 아마존의 비즈니스는 굉장히 그 활성화가 됐는데요. 이 비즈니스 활성화와 더불어 이 디바이스 킨들이 활성화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사실은 있습니다. 네. 2007년경에 아마존의 팀 멤버 몇 명이서 이제 이 킨들이라는 걸 개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팟 같은 거를 PC에다 연결을 해서 싱크로나이즈, 그러니까 동기화 시켜가지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애플이나 구글도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었고요. 전자책도 그럼 일단은 PC랑 선으로 연결해야 그렇죠. 단말기 안으로 책이 들어오는. 네. 네. 그런데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의 CEO가 그거는 좀 보링하다, 지루하다. 좀 재밌는 걸 해보자. 어떻게 재밌는 걸 할 거냐면 이 킨들을 전자책 디바이스를 바로 핸드폰처럼 활용을 해서 파일을 60초 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퀄컴이랑 협업을 해서 이 디바이스로 바로 책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하지. 그걸 그렇죠. 지금은 당연한데 그때 다 싱크로나이징 하는 게 일반화돼 있을 때 나는 싱크로나이즈 안 해, 케이블 연결 안 해도 되고 그냥 이걸로 딱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라는 게 킬링 팩터가 된 거예요. 그 말은 PC 없이 이 단말기만 있어도 책을 살 수도 있고 다운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의 킨들이 잘 됐던 이유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그 기능을 꼽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게 뭐 전자책에서 그렇게 큰 중요한 요인인가 싶긴 하지만 네. 어찌 보면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도 하고 있지 않을 때 네. 퀄컴사를 찾아가 가지고 이 팀 멤버들이 그걸 만들어낸 거죠. 요즘에는 고민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 1위 사업자가 됐는데. 네. 최근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시장에서는 전자책이 많이 퍼지고 있긴 하지만 네. 사람들은 전자책 볼래 아니면 종이책 볼래라고 하면 난 아직도 가능하면 종이책 볼래요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신문도 물론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다 볼 수 있지만 신문 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게 책은 집중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예. 컴퓨터를 보는 것보다는 종이로 된 책을 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면 그게 좋지요. 네. 그리고 다른 감성이죠. 그래서 그 아마존의 이 전자책 이북 팀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전자책을 만들지만 종이책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우리는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패드 안에서 종이책의 느낌을 네. 갖게. 무슨 말이냐면 종이를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것까지 아니면 전자책이지만 어떤 때는 종이 비행기를 접을 수 있을 정도로, 이건 농담이겠죠. 그 정도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게요. 최근에는 뭐 스마트 스피커 같은 것들도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디오북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연구까지 하냐면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서 오디오북을 들려줄 때 어떤 색깔의 목소리와 톤이 사람들이 질리지 않고 오래 들을 수 있는지까지도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네. 전자책이니까 읽어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전자책만의 장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앞으로 이북이 더 발달하면 종이책이 사라질 거라고 보고 아마존은 접근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종이책하고 비슷하게만 됐으면 좋겠어. 이게 궁극의 목표일까요? 아마도 종이책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전자책의 편리함이 있잖아요. 많은 것을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쉐어링도 할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도
이 이북 시장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네. 활성화시키고 또 자기들도 영역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 고민도 좀 할 것 같아요. 그 이북 단말기가 이미 있으면 네, 사실은 거기서 영상도 보려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 같으면 거기에다가 각종 뭐 다양한 다큐멘터리라든가 혹은 이 책과 관련한 다양한 영상이라든가 네, 그런 것도 같이 서비스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네, 그럴 거면 컴퓨터 보지 왜 그 책을 들고 다니겠냐. 이 책 단말기는 책으로서 더 가치가 있어야지 자꾸 그런 거 보여주기 시작하면 오히려 책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거다라는 고민도 있을 것 같고. 그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 음. 비즈니스 위크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전자책이 그 혁명적으로 바뀌다 보면 진화하면, 네, 진화하다 보면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는데 그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비디오, 동영상이다. 예. 근데 동영상을 넣은 것들을 책으로 분류하다 보면 전자책으로 분류하다 보면 그것은 조금 스토리가 빠지기 때문에 약간 제껴놓고 얘기를 하시지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관심이 있지만 그중에는 게임 업자들 있잖아요. 소니도 있고 MS도 게임 콘솔을 만드는데 네. 게임을 만들면서도 이 전자책이나 이런 비디오를 넣는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 이들도 궁극적으로는 전자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요. 컴퓨터 칩 들어 있고 네.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은 뭐든지 사실 할 수 있죠. 게임기 안에서도 전자책도 읽을 수 있고 그렇죠. 반대로 전자책 안에도 게임을 탑재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기능적으로야 못할 게 없으나 그걸 걸 섞어놨을 때 과연 이거의 상품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네. 고민을. 그래서 아마존의 매장을 가보면 한쪽에는 그냥 책만 볼 수 있는 전자책이 있고요. 네. 또 한쪽으로는 애플과 같은 패드들이 또 있어요. 애들이 쓸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전자책을 많이 팔게 하려는 노력들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아마존이 지금 전자책 시장을 보면 한 미국 시장에서 80% 정도 차지했다고 하니까 그냥 네. 전자책은 아마존에서 만든 게 넘버원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시장 점유율로 보면. 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을 좋아한다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쓰는 거는 아마 전자책이 현격하게 늘어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종이책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상당 부분은 전자책으로 넘어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애플 같은 데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기야 그래요. 왜 애플이 전자책 시장에는 자꾸 선뜻 안 뛰어들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네. 예. 이게 사실은 그 배경이 있는데요. 2007년 뭐 요맘때 굉장히 업체들이 경쟁을 했는데 네. 그때 애플에서도 전자책 쪽으로 많이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뭔가 법적인 그 고소되는 사건들이 생겨서 네. 그것 때문에 그 애플은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시장 대응을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기야 그 당시에 출판사라든가 저작권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예. 아마존하고 손잡을지 애플하고 손잡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 텐데 네. 그때 일단은 주도권이 아마존한테 넘어갔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애플이 그 구글하고 그다음에 네. 아마존에서 전자책을 했던 그 일부 인력을 또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2016 기준으로 전자책 관계되는 매출이 애플의 경우에는 약 4,500억 원 정도 되는데 네. 이 규모를 2021년도까지 몇 년 내에 약 50조 원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전략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랑 이 전자책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붙어보겠다. 네. 그래서 앱도 조금 더 개선을 하고 네. 그다음에 옛날에 이북이라고 불렀는데 애플에서는 그냥 북이라고 부르면서 이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저도 전자책 가끔 사서 봅니다만 제일 불편한 게요. 네. 업체들끼리 경쟁하는 게 사실은 소비자한테는 웬만하면 좋은데 네. 전자책 시장은 경쟁하니까 오히려 불편하더군요. 왜냐하면 왜요? 네. 전자책은 아마존에서 산 전자책과 네. 애플이 산 전자책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A 업체, B 업체가 서로 다른데 네. 각각에서 산 전자책을 호환이 안 되죠. 호환이 안 돼서 네. 심지어는 단말기도 다 따로 써야 네, 되고 맞아요. 저는 책 살 때 가격 검색해서 사잖아요. 싼 네, 걸. 네. 꼭 내가 산 단말기의 책은 비싸요. 꼭 한 200~300원씩. 아이 업체 바꿀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바꾸고 나면 또 거기가 싸고 네. 참 왜 이럴까 싶어요. 이 전자책 시장은. 그래서 두 가지가 그 관련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시장을 독점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안 좋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독점하는 플레이어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활용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또 하나도 스마트워치 같은 것도 그게 확 확대가 안 되는 것들이 킬러 앱이 아주 죽여주는 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꼭 있어야 되는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네, 누군가가 아주 뛰어나게 잘하고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걱정, 문제점들은 상당 부분 해결이 되겠죠. 그러게요. 구글. 네. 구글은 뭐 혹시 이 책과 관련해서는 고민하는 분야가 없어요? 구글도 비슷한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예. 앱을 개선하겠다라고 하고 그 플레이 스토어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를 보강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월마트 있잖아요. 월마트랑 아마존이랑은 사실 아무 상관없는 업체였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그냥 경쟁 업체이긴 했죠. 하나는 온라인, 그렇죠. 하나는 오프라인. 네. 예. 근데 월마트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온라인 쇼핑 전문 업체들을 몇 개를 또 인수를 했잖아요. 네. 이런 월마트가 아마존 이북이랑 경쟁을 하겠다라고 또 최근에 선언을 했습니다. 월마트가 이북을 내놓는다고요? 네. 대형 마트가? 네. 근데 예. 혼자는 못 하잖아요. 자기네가 이북하던 회사가 아니니까. 네. 일본의 파트너가 라쿠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온라인 쇼핑도 하고 오프라인 쇼핑몰도 있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랑 협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회사는 뭐 좀 독창적인 뭔가가 있나 보죠? 그렇죠. 저도 이걸 왜 일본 회사랑 할까 그 생각을 했는데요. 네. 배경을 살펴보니까 그 2013년, 14년 요때 미국 그 서점 체인들이 많이 어려워서 문을 닫았습니다. 예. 그중에 전국적인 체인을 가지고 있었던 데 중에 하나가 보더스라는 책방인데요. 예. 이 보더스라는 책방에다가 코보라는 캐나다 업체가 전자책을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보가 부도가 나니까 일본의 라쿠텐이 이 코보를 인수했던 거예요. 약 3천억 원을 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전자책 디바이스하고 전자책도 그 컨텐츠도 한 600만 권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업체가 일본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월마트랑 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존에 대항하기 위한 전자책을 2018년 하반기에 출시하겠다는 선언을 한 거죠. 네. 전자책 시장이 계속 커질 거라는 생각들은 분명히 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에이 그냥 아마존 혼자 하라고 해라고 이 시장 놔두지 않고 네. 조금이라도 뭔가 관련성이 있으면 뛰어들려고 하는 업체들이 여러 가지 노력이 또 보이는 거 보니까. 네. 네. 문스타트업 연구소 문영진 소장과 함께 최근에 전자책 시장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차명 계좌를 1,000개 넘게 보유하고 비자금 또는 선친으로부터의 상속자금 등을 관리했다는 건 그동안 검찰 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럼 이 비자금 차명 계좌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느냐, 이걸 두고 또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 계좌 등을 둘러싼 복잡한 뉴스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해를 좀 해보려고 이 문제를 오랫동안 깊게 취재해온 한겨레 신문의 김경락 기자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 저도 미리 공부를 한다고 좀 했는데 정신없이 복잡하더군요. 너무 어렵습니다. 복잡해서. 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기초 수준까지는 제가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김 기자가 맞는지 확인을 좀 해봐 주세요. 네. 질문은 제가 그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제 본인 재산을 또는 뭐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았든 혹은 비자금이든 여기에 대해서 소스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회사 임직원들 명의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분산해서 돈과 주식을 넣고 필요할 때 꺼내 쓰고 하다가 들켰죠. 네, 그렇죠. 들킨 게 제가 알기로 제일 처음 들킨 건 2007년에 김용철 변호사가 내부 고발을 하면서 상당수가 드러났고 또 최근에는 그동안 안 들키고 있었던 계좌들 중에 또 수십 개가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업자한테 그 인테리어 비용으로 줬다가 업자의 계좌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또 적발됐고 그래서 그런 걸 이런 걸 전부 다 합치면 이 비자금의 계좌에 들어있던 차명 계좌에 들어있던 돈이 주식으로 들어있으니까 그때그때 평가 금액은 다른데 한 4조 원에서 많을 때는 6조 원 왔다 갔다 하더라. 뭐 여기까지만
제가 취재한 바는 아니고 이런저런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대강 이런 스토리구나라고 정리한 겁니다. 대강은 맞아요? 예, 대강은 맞고요. 네. 조금 틀린 부분도 있는데요. 예.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 여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여기 경찰청에서 올해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세상에 드러난 이제 차명 계좌인데, 사실은 정부는 그 전에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그 삼성그룹이 이 차명 계좌를 자기 스스로 260개를 국세청에 자진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계좌에서 나온 돈들이 이제 그 경찰청에서 이제 파악한 그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알고 있었고 그렇죠. 경찰은 예.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같이 발견하게 됐군요. 시차를 두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경찰청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거기 자진 신고된 계좌라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국세청을 압수수색도 했죠. 그래서 확인을 했죠. 확인 대조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는 주식도 있고 뭐 돈도 들어 있고 그랬었겠군요. 예, 그렇죠. 뭐 말 나온 김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가 총 몇 개냐, 금액이 얼마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그 차명 계좌가 드러난 것은 2007년에 김용철 변호사,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삼성그룹의 법무팀장이었죠. 그 사람이 내부 고발을 하면서 그 특검의 수사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삼성 특검이 이제 조사를 하다가 이제 확인한 것은 한 차명 계좌가 1,000여 개 되고 동시에 금융감독원도 같이 검사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특검이랑 금감원이 함께 발견한 차명 계좌 수가 1,229개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국세청 2011년에 자진 신고한 그 계좌가 260개. 이렇게 해서 이제 합치면 대략 한 1,400개에서 1,50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건희 회장이 그동안 운영해온 차명 계좌 전부냐라고 하면 단정할 수는 없어요. 네. 다만 그동안 수사기관이나 이제 과세 당국에 들어온 정보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좌에 돈이 얼마나 들어 있었나 이걸 좀 설명을 해보면은 작년 11월에 금융감독원이 다시 이 삼성 특검과 2008년에 금감원의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차명 계좌들이 그 뒤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 점검 조사를 했어요. 예. 하면서 그 내용을 이제 여당에 보고를 했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은 최근 여당에 보고한 겁니까? 그렇죠. 예. 작년 11월에 조사를 해서 12월에 예.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 자료를 보면은 그 1,229개 계좌의 가해 시점은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산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보면 총 한 2조 1,000억 원 정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2조 1,000억 원. 2007년 말 그 당시에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 고발이 있었던 그해 연말 기준으로. 그렇죠. 예. 그 예금이 한 2,900억, 3,000억 원 정도 되고 예. 주식이 한 1조 7천억 정도 된답니다. 주식은 대부분 삼성전자 주식이었어요. 뭐 예. 삼성화재 주식이나 삼성 SDI 주식도 있긴 했는데 생명 주식은 없었습니까? 생명 주식은 없었습니다. 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리긴 하는 건데 제가 방금 그 차명 계좌에 2조 1,000억 원 정도 돈이 들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예. 근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기사를 보시면서 이런 걸 보셨어요. 4조 원 그 당시에 됐다고 들었는데요. 4조 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왜 예. 그랬냐면은 그 삼성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게 2008년 4월이었는데 그때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이 4조 4천억 원이다라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이게 다 차명 계좌에 들어있는 재산으로 이해를 해서 기사를 썼죠. 그런데 이번에 확인된 것은 차명 계좌에는 한 2조 1,000억 원 정도 들어있었고 네. 나머지 2조 3천억 원 정도가 그게 바로 삼성생명 주식이었어요. 삼성생명 주식은 차명 계좌에 들어있지 않고 실물 주식 증서 형태로 실물 종이로 갖고 있었다는 종이로 거군요. 예. 금고에 갖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보기에는 그게 결국 다 차명 재산이긴 한데 그렇죠. 차명 재산이죠. 말씀하신 바로는 차명 계좌는 아니고 네. 표현하자면 차명 보따리 내지는 차명 주머니, 뭐 예. 차명 지갑 뭐 이런 거란 뜻이네요. 예,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차명 계좌에 들어있는 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수조 원대의 차명 재산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차명 재산 하지 말라는 게 법이고 네. 그렇게 돈을 넣고 쓰고 하는 이유는 이젠 결국은 상당 부분은 세금 포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 했을 거기 때문에 네. 하다가 적발됐으면 무슨 처벌을 받았겠고 그런 처벌 규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처벌을 처벌을 안 받았다는 또 지적들이 계속 나오면서 왜 과징금을 매기냐 안 매기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렇죠. 일단 처벌을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당시 그 이건희 회장이 오랫동안
차명 계좌를 활용해서 재산을 은닉했었는데 네. 그에 따른 처벌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히 보면 처벌이 없었다라기보다는 네. 왜냐하면 2008년에 이제 삼성 특검이 이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죠. 기소를 해서 이제 뭐 법원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유죄 판결이 2009년 7월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건희 회장이 조세 포탈 또 네. 배임 등 혐의로 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받았죠. 받고 뭐 몇 달 뒤에 대통령 특별 사면이 되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 차명 계좌 운용에 대해서 그 세금도 추징이 됐고 예. 또 형도 이제 살긴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거 말고 더 할 게 있었다 이런 거예요. 더 할 게. 당시에는 집행유예로 나왔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징역형을 산 건 아니고. 네, 그렇죠. 네, 세금, 감옥에 하루도 없었죠. 네, 살지 않았죠.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냈다는 건데 어떤 세금을 낸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의 자기 재산을 숨겨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 명의로 돌리게 되니까 소득을 자기 본인 명의로 바꾸게 되니까 지금 세법상 예컨대 뭐 종합소득세라든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그렇죠. 예, 임원 예. 명의로 있을 때는 이자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였으니까 안 냈다가 근데 이게 원래 당신 이건희 씨 재산이었다면 냈어야 될 세금이니까 그렇죠. 예, 예. 그걸 역산해서 부과를 했다. 예, 그게 뭐 2009년 12월에 이제 검찰에서 그 이건희 회장 특별 사면을 할 때 예. 그 밝힌 자료를 보면 미납 세금이 한 465억 원 정도 됐대요. 그거를 다 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사면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 세금은 과거부터 밀린 게 아니라 그 적발된 시점, 과세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네. 제척 기간 안에 이른바 세금의 공소시효 안에 들어 있던 것만 부과한 게 그렇다는 뜻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작년 하반기 국정감사 10월 때부터 좀 나왔던 이야기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차명 계좌를 운용했으니 거기에 징벌적 과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2008년이나 2009년 뭐 법원 재판 과정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었죠. 나중에 보니까 그래 우리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왜 적용 안 했어? 이제 이런 의문이 뒤늦게 나온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씀드린 고율의 과세라든가 과징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 그 금융실명법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실명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예. 90%의 세율로 과세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자 소득세를 이자와 배당,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15.4 주민세 포함해서 15.4%를 부과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희 회장은 돈이 많으신 분이니까 종합 과세가 됐을 테니 예. 많아봤자 세율이 40% 정도 됐겠죠. 예. 그런데 이거를 90%로 과세해야 된다는 거고 또 지방세 포함하면 사실은 99%. 99%가 되어서 차명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 전액을 그냥 몰수하라 뭐 이런 거예요. 사실 내용이.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차등과세라고 하는데 이런 과세를 하지 않았죠. 예. 하지 않았고 과징금은 뭐냐면 그 특정 시점에 그 계좌에 들어있던 재산의 절반을 몰수해라 이런 겁니다. 절반을. 아 그게 더 무서운 훨씬 벌이네요. 무서운 거죠. 네. 예, 이자 배당보다는 그 과징금이 훨씬 무서운 거죠. 근데 이런 조처들을 하지 않았었어요. 하지 않았던 게 이제 작년 국감 때 네.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뭐 정당한 문제 제기 같은데요. 있었고 예. 그러면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주장이 맞는지에 대한 금융실명법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허. 그랬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정리가 됐죠. 하는 게 맞았다. 아 뒤늦게 보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당연히 차명 자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과징금이나 무거운 세금이죠.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긴 합니다만 원금은 다 돌려주고 그런 게 있었다면 적용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우리도 들여다봤는데 안 걷어도 된다고 판단했다가 뒤늦게 지금 보니까 생각해보니 해석을 우리가 그때 잘못했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면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네. 좀 많은 국민들이나 청취자분들이 의아해하실 대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2008년 당시에도 제가 요걸 취재를 했었는데 그 뒤에도 취재를 했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기자들이나 많은 전문가들이나 사람들이 다 이것은 과징금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차등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문가들이 예,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왜냐하면 차명 자산인데 왜요? 예, 왜냐하면 그 금융실명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래자의
실지 명의로 거래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금융실명법의 처음이자 끝이죠. 그렇죠. 핵심이죠. 근데 여기서 예. 거래자가 누구냐라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자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최근까지죠. 작년 뭐 국감에서 문제 제기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예. 거래자는 계좌 명의자였어요. 계좌 명의자라고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계좌 명의자.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하면 정부의 계속 일관된 입장은 뭐였냐면 차명 계좌도 네. 타인의 명의, 타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예. 실명 계좌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돈을 제가 네. 너무 돈이 많아서 네. 김경락 기자한테 당신 계좌에다 좀 넣어놓고 내가 씁시다 라고 했을 때 김경락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 인물이고 그분이 직접 은행 가서 계좌를 튼 게 맞으면 이거는 차명 계좌가 아니다? 아니 차명 계좌인데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실명-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되는 그럼 거죠. 금융실명법에서 위반의 문제를 삼는 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일문, 예를 들면 예금주가 태권부이거나 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경우만 문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허명이죠. 허명. 예. 존재하지 않는 이름 또는 뭐 도명. 그러니까 허락받지 않고 타인의 명의를 훔쳐서 만든 계좌를 도명이라 그러는데 네. 그런 경우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돼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서로서도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데 2008년에 이제 광주지방국세청이랑 2009년에 그 시민단체죠. 그 경제개혁연대가 그거 이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 또는 차등과세 대상인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 그 질의를 합니다. 네.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금융실명제라는 게 도입된 게 1993년인데 93년 이후에는 도명과 가명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예전에는 네. 좀 우스갯소리지만 제 예금주는 태권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태권부의 손님 3번 창구로 오세요 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실제로 예금을 내줬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음. 주민등록증에 태권부이라고 써 있어야만 명의가 개설될 수 있으니 네, 네. 그 이후에는 불가능했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명과 허명 계좌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차등과세도 대상이 아니고 과징금도 아니다. 또 차명 계좌도 네. 타인의 명의에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이기 때문에 어허. 아니다. 과징금이 아니다. 차등과세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어허. 예, 답변을 했어요. 이게 실제 그렇게 봤던 거죠. 당시 당국이. 이렇게 봤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작년 10월에 국감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다툼이 있다가 네. 금융위가 이 금융실명법을 유권해서 하는 기관이 금융위원회인데 입장을 바꿉니다. 입장을 바꿔요. 바꿀 때 하나가 뭐냐면 자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네. 그 차등과세는 대상이다. 이렇게 바꿉니다. 방금 말한 과징금은 원금의 50%를 가져가는 거고 예. 차등과세라고 하는 건 이자 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건데 네. 잘못했으니 이자 소득의 대부분은 가져가는 게 맞고 네. 50% 원금을 가져가는 차등과세는 과징금 부과는 안 된다? 네. 왜요? 왜? 굉장히 좀 듣기로도 되게 잘못했으면 모순적인 둘 이야기가 다 되는 거잖아요. 적용해야죠. 예. 굉장히 어줍잖은 해석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차명 계좌에 대해서 과징금은 부과 대상이 아니고 그 이자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는 몰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 이중적 해석을 해가지고 논란이 네. 많았었죠. 예. 논란이 많았는데 그 금융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었어요. 뭐냐면 과세는 국세청 소관이다. 예. 국세청 소관이어서 국세청이 제대로 못한 거라는 이야기였던 거고요. 둘 중에 세금이 뭡니까? 차등과세. 그렇죠. 차등과세고. 예, 예. 근데 과징금은 이제 자기들 건데. 금융위가 네, 하는 매겼어야 건데 되는 것인데. 그 과징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명 계좌도 실명 계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징금은 그러니까 실명 계좌에서는 부과 못한다라고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네. 이름이라면 네. 그게 차명이든 네. 도명이든 처벌이 안 된다. 그렇죠. 그랬다가 계속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좀 아마 국민들이 듣기에도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논란이 있으니까 금융위원회가 이 논란을 다 이제 안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법제처에 법령 네. 해석을 의뢰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법제처는 이제 정부 내 기구 중에서 이제 논란이 있는 법령에 대한 해석 권한이 있는 기구인데, 근데 법제처가 올해 2월에 답변을 보내는데 네.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융위 해석이 네. 또 잘못됐다. 그렇죠. 잘못됐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과징금도 부과 대상, 차등과세도 부과 대상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김 기자 설명을 제가 한번 요약해 볼 테니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네.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가 한 1,500개 되는 걸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예.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예. 차명 계좌를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처벌을 3가지를 받는데 네. 1번 세금 안 낸 거 세금 추징. 네. 2번 과징금이라고 해서 원금의 50% 가져가는 거. 네. 3번 차등과세라고 해서 음.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거. 네. 이제 3가지 벌칙이 있는데 네. 소득세 안 낸 거는 그 뭐 국세청이 이것저것 알아보고 공소시효 안 지난 건 가져갔다고 합니다. 네. 근데 나머지 2개 과징금과 차등과세라고 불리는 이자 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거는 네. 그동안 부과를 안 하고 있다가 네. 나중에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네. 부과를 안 한 이유가 우리나라 금융실명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네. 예금주 명의로 거래하는 것만 막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은 본인 명의는 아니었지만 뭐 이학수, 김인주 등등 삼성 임원들의 이름을 빌렸었을 뿐 그 임원들은 실제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분들 이름으로 되어 있던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예. 라고 해석을 해서 그걸 안 매기다가 네. 최근에 무슨 소리냐라고 해서 해석이 바뀌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뒤늦게. 있습니다. 예. 예. 알겠어요. 그러면 뒤늦게라도 그렇게 해석이 바뀌었으면 네. 부과하면 되겠네요, 이제. 그렇죠. 이제 부과를 하면 되는데 이게 좀 여기서부터가 또 머리가 복잡해지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말씀 정리하신 대로 네. 부과할 수 있는 게 과징금이랑 세금인데 음. 과징금은 이게 법제처 해석을 보니까 그 1993년 8월 12일 그날이 이제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날인데요. 예. 그 전에 만들어진 계좌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예. 그 전에 만들어진 계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가 1,5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7개 계좌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뭐 빙산의 일각이죠. 아, 금융실명제 발표 전에 만들어진 계좌만 그 과징금의 대상이다. 예, 그렇죠.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예. 어쨌든 그게 좀 불합리해 보이지만 불합리해요. 불합리한데 불합리하네요. 예.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서 우리는 그것도 몰랐구나. 예, 그동안. 그렇죠. 그 27개 계좌에 1993년 8월 12일 기준 잔액의 50%를 이제 과징금으로 부과해라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거 듣고 보니까 예. 그 금융실명제법 발표 이후에 그런 짓을 한 거에는 과징금은 안 물리고 그렇죠. 그 전에 했었던 거를 그때 줬던 2달 기간 자진 신고 기간 동안 안 했던 것만 이렇게 50%를 가져간다고 처벌을 해놓은 입법도 좀 이상하지만 네. 그럼 그 27개 계좌에서라도 걷죠? 그렇죠. 지금 거둬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걷기가 조금 난감한 상황인 거죠. 그게 뭐냐면 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이제 과징금을 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산정 기준일이 1993년 8월 12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데 예. 그때 잔액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허. 근데 파악을 하려고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테스크포스까지 꾸려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규정상 금융회사들은 그 금융거래 기록들, 고객들의 거래 기록을 최소 10년을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은 무조건 보관을 해야 되고 네. 그 이상은 자율인데 대체로 이게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 게 24년 전 기록이다 보니까 대부분 폐기가 됐다고 증권사들이 보고를 했답니다. 어허. 27개 계좌는 모두 4개 증권사에서 개설됐는데 예. 해당 증권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없더라. 없다는 거예요. 어. 다 폐기를 했다는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또 금감원에서는 증권사에서는 정보를 찾기 어려우니까 혹시 다른 곳에 흔적이 있나 싶어서 네. 뭐 예탁결제원이라든가 코스콤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찾을지 못 찾을지는 모르는군요. 네네. 찾으면 부과할 수 있고 네. 못 찾으면 부과 못하고. 그 찾는다고 해도 또 부과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징금을 이제 금액이 나오면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이건희 회장한테 얼마 내시오 이런 식이 아니라 네. 그 금융회사가 그 차명 계좌를 개설해준 금융회사가 그 계좌에서 원천 징수를 하는 방식이에요. 아, 이미 떼고 줬어야 된다.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그 27개 계좌가 지금 현 시점에 돈이 네. 들어있어야지
돈을 떼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천 징수를 할 수 있는데 예. 그 계좌에 돈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27개 계좌 중에서 대부분은 해지가 돼버렸고 찾아갔겠죠. 이미 다 당연히. 찾아갔고 예. 한 몇 개 계좌에는 한 수십만 원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있었던 돈의 원금을 찾아서 거기에 절반을 가져와야 되는데 뒤늦게 네,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정부에서는 생각하는 게 일단 금융회사들이 자기 돈으로 내고 과징금을 내고 이건희한테 받아라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대강 뭐 그래서 왜 싸우는지는 얼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받아야 될 게 이제 뒤늦게 받아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받으려고 하니까 기록들이 다 사라져 버렸거나 네. 그때 아차 못 받았네 싶어서 예. 은행들이 먼저 내내 만에 이 논란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차등 과세는 이제 이미 금융위가 작년 국감 때 이게 과세 대상이라고 이제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네. 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작년 12월에 이제 개별 금융회사들한테 공문을 보냈죠. 징수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자 배당 소득의 99% 떼어와라 이거죠. 네, 예. 해라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떼야 되는지가 되게 고민스럽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이제 적발이 된 게 2008년 삼성 특검 때 적발이 됐는데 이 세금을 징수한다고 할 때도 이게 제척 기간이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제척 기간이 이게 10년인데요. 이건희 회장이 차명 계좌로 얻었던 이자 배당 소득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얼마인지는 네. 모르겠지만 예.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세월이 너무 흘러서 현 시점에서 10년 전 거까지만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건희 회장은 2008년에 적발이 돼서 2009년에까지 거의 다 돈을 다 빼갔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2008년 1년치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1년치.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빙산의 일각인 거죠. 네. 이건희 회장이 차명 계좌를 운영해서 얻었던 이자 배당 수익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것의 아주 일부에 대해서만 추징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과징금은 금융실명제 발표 이전 것만 할 수 있으니까 27개 안에서만 해야 되고 차등과세라고 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99% 가져가는 건 적발된 지금 시점에 부과할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 거슬러 10년까지만 할 수 있으니까 2008년 무렵에 잠깐 있었던 그 부분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규정상 문제가 있네요. 처벌하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김 기자 취재하다 보니까 뭐 답답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듣는 저도 좀 답답하니까요. 네. 뭐 소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제가 이 사안을 처음 본 게 2007년 그 김병철 변호사가 이제 내부 고발할 때부터 봤었는데, 네. 근데 저도 그 당시에 금융실명법을 꽤나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근데 차명 계좌는 그 고율의 과세라든지 과징금 대상이 아닐 거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뒤집히는 걸 보면서 이게 이번에 뒤집히는 과정 자체가 좀 안정적인가, 나중에 또 법원에서 뒤집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불안감이 좀 있고요. 금융실명법에서 예. 그 해석이 또 뒤집힐 수도 있을 것 예, 같다. 왜냐하면 예. 2014년에 금융실명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때 음. 개정됐던 이유가 그 당시에 입법자들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정부에서는 야, 차명 계좌를 당시에 금융실명법이 규제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그 법을 개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불법적인, 그러니까 자금 세탁이라든가 세금 포탈이라든가 이런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 계좌를 만든 경우에 한해서 처벌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요. 2014년에. 바꿔 말하면 그렇지 않은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지금도 쓸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네. 쓸 수 있는 거고, 2014년에 법 개정하기 전에는 불법적인 차명 계좌라고 하더라도 금융실명법상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게 당시에 여야 가리지 않는 컨센서스였었어요. 근데 이번에 뒤집힌 거죠. 네. 근데 과세를 당하는 사람이 법원에다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입장을 바꾸게 되면 또 다시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지금 계속 국민들이나 아니면 청취자들이 되게 의아스러운 부분이 왜 27개 계좌, 아주 옛날 계좌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냐. 이건 이제 법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거 법을 개정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고요. 법 개정 방향은 그 과징금 산정 기준일을 바꾸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차명 계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나 아니면 국세청의 뭐 세무조사,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의 검사로 불법적 차명 계좌인 게 객관적으로 확인됐을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삼는.
그때를 기준으로 50%를 예, 매기는. 그렇죠. 뭐 지나간 일이 됐지만 그렇게 개정이 되면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2008년 4월에 적발이 됐기 때문에 네. 그때 가액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거죠. 예. 법을 바꿀 게 여러 가지가 있군요. 네. 한겨레 신문 김경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중간에 나갔던 퀴즈는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서 국내 업체의 피해가 우려될 때 국가에서 발동하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게 문제였는데 정답은 2번 세이프가드입니다. 정답 주신 분들 중에 3분을 추첨으로 뽑아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 명단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송 끝난 후에 올려놓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일요일 오전 11시 5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돕는 방법은 일단 뭐 세금을 걷어서 그분들을 돕는 방법도 있고요. 또 우리가 낸 기부금으로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부금이 생각만큼 충분히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지금은 여유가 좀 있어서 기부를 할 만한데 나중에 내가 혹시 돈이 필요해질 경우에 그럼 그때는 거꾸로 사회가 나를 보호해 줄 거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자 한번 해본 생각이긴 한데요. 일단은 기부금을 받되 기부금을 낸 사람이 혹시 나중에 돈이 필요해져서 그때 냈던 기부금 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얼마든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해주는 그런 기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기부금 전액이 갑자기 모두 반환 신청이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을 테니 고갈되지는 않을 거고 또 그런 규정이 있으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적어도 미래의 불안 때문에 기부를 주저하는 경우는 줄어들지 않을까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생각은 혹시 어떻습니까? 토요일입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비자금들에 대해서 과징금을 어떻게 물리느냐를 놓고 요즘 논란이 뜨겁습니다. 뭐가 쟁점인지 이 문제를 취재한 기자와 자세하게 얘기 좀 나눠보겠고요. 종이로 된 책 말고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로 보는 전자책, 이북 시장, 그동안 미국의 아마존이 주도해온 시장인데 이 시장에 애플과 월마트까지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이북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보죠. 경제 상식도 잡고 상품도 잡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퀴즈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2월 24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해외 비즈니스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스타트업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코링텍의 문영진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또 우리가 우리나라 일에 바쁠 동안 외국 친구들은 어떤 걸 또 만들어내고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갖고 오신 얘기는 전자책 이야기네요. 전자책, 이북. 네, 그렇습니다. 단말기 하나 들고 다니면 그 안에 책이 여러 개 파일로 들어있어서 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는 많이 안 퍼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뭐 이 정도 속도면 빨리 퍼진다고 볼 수 있기도 하고 이게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뭐 스마트폰을 보는 분들은 워낙 많지만 네. 이북을 보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고요. 가끔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가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덜어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이북을 보더라. 네. 미국의 전자책 시장은 요즘 어떻습니까? 미국의 전자책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장은 되고 있고요. 한 플레이어가 한 회사의 제품이 시장을 거의 약 80% 정도의 마켓 쉐어를 가지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블룸버그에서 발행하는 매체 중에서는
왜 그 아마존의 킨들이 전자책 비즈니스 자체를 바꿔놨는데 전자책 자체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의 좀 긴 기사를 내놓기도 했어요. 전자책 산업은 만들었는데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도 아마존이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까? 콘텐츠도 바꿨는데 전자책 자체는 지금 패드와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자체도 또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아마존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 네, 그들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아마존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이 바뀔 것 같은데 네, 아마존에서는 킨들이라는 단말기에서 책 보세요. 이게 아마존의 전략이죠. 킨들을 팔기도 하고. 킨들이 그렇죠. 단말기 이름이죠. 네, 킨들이 단말기 이름이고 네. 또 킨들의 앱을 스마트폰이나 PC에서도 볼 수 있게 그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놓긴 했습니다. 다만 킨들은 이 일렉트릭 전자 잉크라는 것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패드 같은 게 쓰면 충전하면 한 2, 3일 못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자 잉크를 쓰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쓸 수 있고 네. 또 그거는 책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하죠. 전자책 전용 단말기. 네. 이걸로는 그럼 아마존은 네. 책을 팔아서 그러니까 단말기도 물론 팔지만 네. 책 팔아서 버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그렇죠. 그리고 책을 출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킨들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책을 출판하고 그 인세를 거기서 가져갈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진우 기자님처럼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책을 써서 거기에다가 전자책으로 출판을 하면 SNS도 게임 콘솔을 만드는데 네. 게임을 만들면서도 이 전자책이나 이런 비디오를 넣는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 이들도 궁극적으로는 전자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요. 컴퓨터 칩 들어 있고 네.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은 뭐든지 사실 할 수 있죠. 게임기 안에서도 전자책도 읽을 수 있고 그렇죠. 반대로 전자책 안에도 게임을 탑재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기능적으로야 못할 게 없으나 그걸 걸 섞어놨을 때 과연 이거의 상품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네. 고민을. 그래서 아마존의 매장을 가보면 한쪽에는 그냥 책만 볼 수 있는 전자책이 있고요. 네. 또 한쪽으로는 애플과 같은 패드들이 또 있어요. 애들이 쓸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전자책을 많이 팔게 하려는 노력들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아마존이 지금 전자책 시장은 보면 한 미국 시장에서 80% 정도 차지했다고 하니까 그냥 네. 전자책은 아마존에서 만든 게 넘버원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시장 점유율로 보면. 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을 좋아한다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쓰는 건 아마 전자책이 현격하게 늘어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종이책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상당 부분은 전자책으로 넘어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애플 같은 데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기야 그래요. 왜 애플이 전자책 시장에는 자꾸 선뜻 안 뛰어들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네. 예. 이게 사실은 그 배경이 있는데요. 2007년 뭐 요맘때 굉장히 업체들이 경쟁을 했는데 네. 그때 애플에서도 전자책 쪽으로 많이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뭔가 법적인 그 고소되는 사건들이 생겨서 네. 그것 때문에 그 애플은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시장 대응을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기야 그 당시에 출판사라든가 저작권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네. 아마존하고 손잡을지 애플하고 손잡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 텐데 네. 그때 일단은 주도권이 아마존한테 넘어갔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애플이 그 구글하고 그다음에 네. 아마존에서 전자책을 했던 그 일부 인력을 또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2016 기준으로 전자책 관계되는 매출이 애플의 경우에는 약 4,500억 원 정도 되는데 네. 이 규모를 2021년도까지 몇 년 내에 약 50조 원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전략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랑 이 전자책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붙어보겠다. 네. 그래서 앱도 조금 더 개선을 하고 네. 그다음에 옛날에 이북이라고 불렀는데 애플에서는 그냥 북이라고 부르면서 이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저도 전자책 가끔 사서 봅니다만 제일 불편한 게요. 네. 업체들끼리 경쟁하는 게 사실은 소비자한테는 이북 팀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전자책을 만들지만 종이책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우리는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패드 안에서 종이책의 느낌을 네. 갖게. 무슨 말이냐면 종이를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것까지 아니면 전자책이지만
어떤 때는 종이 비행기를 접을 수 있을 정도로, 이건 농담이겠죠. 그 정도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게요. 최근에는 뭐 스마트 스피커 같은 것들도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디오북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연구까지 하냐면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서 오디오북을 들려줄 때 어떤 색깔의 목소리와 톤이 사람들이 질리지 않고 오래 들을 수 있는지까지도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네, 전자책이니까 읽어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장점, 전자책만의 장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앞으로 이북이 더 발달하면 종이책이 사라질 거라고 보고 아마존은 접근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야, 종이책하고 비슷하게만 됐으면 좋겠어. 이게 궁극의 목표일까요? 아마도 종이책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전자책의 편리함이 있잖아요. 많은 것을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쉐어링도 할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도 이 이북 시장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네. 활성화시키고 또 자기들도 영역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 고민도 좀 할 것 같아요. 그 이북 단말기가 이미 있으면 네, 사실은 거기서 영상도 보려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 같으면 거기에다가 각종 뭐 다양한 다큐멘터리라든가 혹은 이 책과 관련한 다양한 영상이라든가 네, 그런 것도 같이 서비스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네. 그럴 거면 컴퓨터 보지 왜 그 책을 들고 다니겠냐. 이 책 단말기는 책으로서 더 가치가 있어야지 자꾸 그런 거 보여주기 시작하면 오히려 책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거다라는 고민도 있을 것 같고. 그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 비즈니스 위크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전자책이 그 혁명적으로 바뀌다 보면, 진화하면, 네, 진화하다 보면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는데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비디오, 동영상이다. 예. 근데 동영상을 넣은 것들을 책으로 분류하다 보면, 전자책으로 분류하다 보면 그것은 조금 스토리가 빠지기 때문에 약간 제껴놓고 얘기를 하시지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관심이 있지만 그 중에는 게임 업자들 있잖아요. 소니도 있고 그 중에는 팔려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좀 있는 거죠. 책을 그대로 전자화해서 킨들이라는 단말기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또 굳이 출판사 거쳐서 책을 내지 말고 네, 간단하게 본인이 글만 써서 파일로 올리면 킨들에서는 정말 책처럼 보여주게 해줄게요. 네, 그런 서비스도 시작됐고. 네. 그러니까 그게 시작된 지가 한참이 돼서 아마존의 비즈니스는 굉장히 그 활성화가 됐는데요. 이 비즈니스 활성화와 더불어 이 디바이스, 킨들이 활성화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사실은 있습니다. 네. 2007년경에 아마존의 팀 멤버 몇 명이서 이제 이 킨들이라는 걸 개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팟 같은 거를 PC에다 연결을 해서 싱크로나이즈, 그러니까 동기화 시켜가지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애플이나 구글도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었고요. 전자책도 그럼 일단은 PC랑 선으로 연결해야 그렇죠. 단말기 안으로 책이 들어오는. 네. 네. 그런데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의 CEO가 그거는 좀 보링하다, 지루하다. 좀 재밌는 걸 해보자. 어떻게 재밌는 걸 할 거냐면 이 킨들을, 전자책 디바이스를 바로 핸드폰처럼 활용을 해서 파일을 60초 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퀄컴이랑 협업을 해서 이 디바이스로 바로 책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하지. 그걸 그렇죠. 지금은 당연한데 그때 다 싱크로나이징 하는 게 일반화돼 있을 때 나는 싱크로나이즈 안 해, 케이블 연결 안 해도 되고 그냥 이걸로 딱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라는 게 킬링 팩터가 된 거예요. 그 말은 PC 없이 이 단말기만 있어도 책을 살 수도 있고 다운받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의 킨들이 잘 됐던 이유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그 기능을 꼽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게 뭐 전자책에서 그렇게 큰 중요한 요인인가 싶긴 하지만 네. 어찌 보면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도 하고 있지 않을 때 네. 퀄컴사를 찾아가가지고 이 팀 멤버들이 그걸 만들어낸 거죠. 요즘에는 고민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 1위 사업자가 됐는데. 네. 최근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시장에서는 전자책이 많이 퍼지고 있긴 하지만 네. 사람들은 전자책 볼래 아니면 종이책 볼래라고 하면 난 아직도 가능하면 종이책 볼래요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신문도
물론 인터넷으로 컴퓨터를 다 볼 수 있지만 신문 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게 책은 집중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예. 컴퓨터를 보는 것보다는 종이로 된 책을 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둘 거예요. 중에 하나라면 그게 좋지요. 네. 그리고 다른 감성이죠. 그래서 그 아마존의 이 전자책